오늘 토론은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원장님께 토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메가시티의 미래 두 분의 귀한 발제를 들었습니다. 한국건축가협회 천희영 회장님께서 굉장히 아까도 우리 최봉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려한 이미지로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 분석을 시각화한 이미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변화하는 트렌드에 연관지어 가지고 왜 메가시티라는 게 필요한가라는 거하고, 그리고 원네이션 메가시티라는 개념이죠. 다른 전 세계 메가시티 리전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가지 국가 단위에서도 이제는 그냥 하나의 메가시티 리전이나 메가시티라는 개념이 가능하고, 그게 오히려 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또 흥미로운 제안을 해주셨고, 최봉문 교수님께서는 정말 학술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듣고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걸 바탕으로 두 분의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6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메가시티와 관련돼서 발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한마음재단의 우리 김지혁 전문위원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광역급행철도 신속개통기획단장입니다. 소위 이제 GTX 추진단이라고 불리는 이경석 단장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오른쪽 옆으로는 국가 스마트 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성훈 교수님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왼편에는 또 대한건축가협회 부회장이신 임진우 부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총괄건축가신 우리 전영훈 총괄건축가님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건축공간연구원의 공간문화본부장인 성은영 본부장님 함께 해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대략 한 시간 한 50분 정도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토론자분들께서 먼저 저희가 이제 6분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 발언할 때 한 3분 정도 이야기하시고 두 번 기회를 제가 또 두 번 라운딩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좀 빠르게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럼 먼저 우리 이제 경제학 베이스에서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신 김지혁 전문위원님께 천희영 교수님하고 또 연구도 좀 같이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네이션 메가시티라는 개념, 그 다음에 또 사실 지방도시에서 메가시티라는 개념은 사실은 산업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거가 굉장히 결국은 직결돼 있다고 보여주는데, 관련해가 원네이션 메가시티나 특히 이제 경제적 일자리 산업 중심 체계에서 혹시 한 3분 정도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토론자의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재혁입니다. 천영 교수님 옆에서 이거 한 1년 반 정도 같이 하면서 저도 본 전공이 사실 요건 아닌데 제가 정말 많이 배웠고 좀 재밌게 그동안 좀 저도 따로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년이면 풍어른다고 저는 어느 정도 좀 이제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메가시티가 사실 이게 정책적으로 할 때 어려운 게 항상 이게 규범이냐 실증이냐 그게 사실 헷갈립니다. 즉 정책적으로 규범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현재는 실증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시티는 소위 영어로 얘기하는 어글로머레이션, 즉 직접화 때문에 이게 계속 이제 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가속화하는 배경이 있는데 이게 좋든 싫든 간에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 지금 자명을 가고 있고, 또 하나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한 개는, 과거 우리 제조업 기반을 생각을 해보시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사실 불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 가까이에다가 산단 지으면 되거든요. 그게 여천 산단, 그 다음에 울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류 비용 아끼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쪽에 위치하는 게 오히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조업을 넘어서서 저희 지금 지식 기반으로 들어오고 있는 IT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의 교환, 즉 사람들이 모여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아이디어가 공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국가는 지금, 그러니까 세계는 좁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도시는 몰리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과연 이제 지방 도시에서 지방 메가시티 할 때 가능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권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 가장 큰 혜택은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라고 하는, 사실은 카이스트는 아시다시피 서울대 외에는 지금 지방에서 이렇게 우수한 자원을 유출할 수 있는 데는 카이스트와 포스텍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카이스트는 게다가 이제 과기원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 저쪽도 받지 않고요.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이런 건데, 충청권이 약간 제 생각에 아쉽게도 카이스트의 활용을 그 지난 한 4, 50년간 놓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통 실리콘밸리든지 뭐 텍사스 오스틴이든지 뭐 리서치 트라이앵글이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지식 기반은 다 대학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카이스트처럼 이렇게 우수한 게 있음에도 충청권이 그 점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울경이 제 생각에 좀 어려운 게 아마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한 거점 도시가 좀 부족하고요. 충청권도 제 생각엔 비슷한데, 그럼에도 지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나 부경대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유니스트가 그렇게까지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도 지방에서 이제 IT 인력들을 대거 유치해야 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지방 이전하는 걸 꺼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땅값이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혼잡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판교로 몰리고, 왜 금융은 왜 여의도로 가며 왜 을지로로 가겠습니까? 직접 효과와 네트워크 효과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무슨 당위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꼭 그렇게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스테이지가 IT 지식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기점에서는 사실 이렇게 지방 인력 유치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의 역할이 한층 더 지자체와 그 기업과 대학이 산학 협동이 더 잘 돼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람 인재 문제라는 거 대학 이야기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충청권 메가시티의 굉장히 큰 경쟁력이 이제 카이스트 이야기 하셨지만, 지금 여기 여러분 와 계시는 저희 건축공간연구를 비롯해서 국책연구원이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원 16개 기관이 지금 또 세종의 국책연구단지 주변으로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지식 기반의 어떤 상호 협력 이런 부분들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 메가시티라는 게 이제 장소적으로 어떤 집합의 문제인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탈장소 어디서나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물리적으로 장소들을 묶는 거가 지금 최근에 이런 어떤 변화에 따라서 과연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이제 모이는 거, 뭉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탈장소화라는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따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결국 메가시티와 관련돼 가지고 광역교통망의 어떤 변화, 그래서 지금 이제 GTX A 노선이 3월 말에 조기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앞으로 국토부는 GTX 업무만 담당해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지금 그거를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이경석 단장님께 광역교통망과 연관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앞으로의 어떤 공간 재구조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GTX 추진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경석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GTX가 이제 1월 25일 날 발표를 하면서 이 GTX까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있던 GTX A, B, C 노선이 이제 차례로 지금 착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말씀하신 대로 3월 말에 개통, 이제 순차적으로 개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GTX가 사실은 이 물리적 공간을 서로 연결하는 하드웨어 사업이긴 하죠. 근데 이게 가져오는 파급 효과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좁혀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단축시켜주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수서 동탄이 개통되면은 광역버스로 한 80분 걸리던 게 이제 19분 내로 20분 내로 들어올 수 있고요. 파주 운정에서부터도 뭐한 75분 걸리던 게 서울역까지 20분 안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GTX-B가 되면 인천에서 서울역까지도 30분 내로 거의 지금은 뭐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이제는 30분 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바로는 이제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바뀌지 않을까. 옛날에는 직장 근처에 집을 얻어야 된다고 했다면 이제는 근처가 아니라 30분 내에 도달하는 곳에 집을 얻으려고 아마 할 거고요. 그 30분 내에 도달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GTX로 보자면은 거의 수도권의 전 지역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수도권 자체를 하나의 시간 개념으로 30분대의 시간 개념으로 묶어버리는 이제 큰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기 GTX까지 되면 이제 변두리 지역, 연천, 포천, 안성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 지금 다 GTX가 수도권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강원도, 춘천, 원주에다가 천안, 아산까지 지금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요. 아마 이 메가시티를 수도권에서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그 효과를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GTX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발제를 들으면서 조금 혼란에 빠졌어요. 저는 이제 그런 총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제까지 했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연결한다고 30분 내에 도달한다고 이게 메가시티가 형성이 될까라는 의문을 오늘 처음 가져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연결하는 것 자체로 예전과 같이 이 균형 발전이라고, 그러니까 수도권 자체가 서울 강남의 일극화 현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거점을 가진 다극화로 바뀔 것이다라는 총론은 알겠는데 이 다극화로 과연 바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제대로 순조롭게 바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오늘 처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KTX가 처음 개통될 때 다들 그랬거든요. 이제 지방도 살만해질 것이다. 근데 오히려 결과는 전부 다 학생들 다 대학교 서울로 가고 병원 간다고 지방 병원들 다 고사해버리고 빨대 효과가 일어나 버렸거든요. GTX는 안 그럴 건가? 그런 의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빨대 효과가 없이 진짜 진정한 의미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예전에 KTX가 놓쳤던 게 뭐였을까라고 아까 발제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해봤어요. 나름 짧은 시간이었지만 발제 자료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갖추다 보니까 행정구역 안에서 그때 당시에 그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목표는 어떻게 보면 자급자족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경남 함양이 됐건 전남 나주가 됐건 강원도 횡성이 됐건 각 지역별로 다 자급자족적인 어떤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다가 스타디움 유치하고 문화관 유치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쓰면서도 근데 사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해소가 안 됐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는 지역 거점이 형성된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강론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역 거점을 형성할 것인가. GTX의 주요 환승역에 이 다극화된 거점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형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조금 더 고민은 네, 굉장히 저희가 이게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시공간의 압축이라는 거가 KTX가 도입된 이후의 변화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향후에 서울 수도권의 일극 체제 결국은 지방의 어떤 균형 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정말로 이제 그 천영 회장님 말씀하신 원 네이션 메가시티가 결국은 수도권하고 같은 개념처럼 바뀔 가능성 다분히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메가시티 같은 경우 결국은 이제 뭔가 이렇게 경쟁력이 없는 도시들이 과연 모여서 경쟁력이 생기겠냐라는 거죠. 없는 경쟁력이 모인다고 생기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GTX라든지 이런 초광역권의 교통망 체제가 결국은 메가시티로 전환될 때 그 지역이 뭔가 어떤 경쟁력들을 갖고 있지 못한 경쟁력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거가 향후 메가시티를 통해서 국토 공간을 지구자 하는 굉장히 핵심이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연관해 가지고 저희 이제 건축공간연구원의 공간문화본부장의 성은영 박사님께서 사실은 관련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작년 2023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이제 공간 혁신을 하겠다. 그래서 공간 혁신 3종 세트 뭐 용도구역제를 좀 완화하고 그거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라는 공간 혁신 3종 구역을 뭔가 이게 그게 이제 가능하도록 열어주겠다. 광역 교통망과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을 조금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 국토의 공간 재구조화가 향후 이제 이런 개정안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좀 펼쳐질 수 있을지. 예. 네. 저도 오늘 그 두 분 발제 내용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최봉문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그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사실 그 메가시티나 메가시티 리전, 뭐 메갈로폴리스 이런 논의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사실 그 지역 계획이나 국토 계획 차원에서 어떤 버블과 그 간선망을 연결하는 체계 자체만으로 이제 좀 계획을 대응을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토 전반의 공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이제 그 저희가 어릴 때 이렇게 산수 배우듯이 점과 점을 연결한 선으로서 어떤 메가 리전을 만들 수는 없는 이제 상황이 되었는데 그 오랫동안의 논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계획적 수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메가시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기업이 어떻게 스스로 투자하고 이제 개발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메가시티가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요. 사실상 메가시티 리전을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해서 그 안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게 메가시티라는 어떤 생활권의 거시적인 확장의 논의이기도 하지만 그 생활권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세부 지역적인 그 세부 생활권들의 계획이나 활동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간 조성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제가 작년에 했던 그 논의들이 이제 공간 혁신 3종이라고 해서 이제 잠시만요. 네. 복합 그 용도구역과 그리고 도시계획 도시 혁신 계획구역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복합 구역 등을 통해서 이제 달성을 해나가는 부분인데요. 그거의 계획 수단이 사실 기존에는 그러니까 국토는 국토계획 그리고 지역계획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의 상위 개념인 광역도시계획 차원에서 이제 논의됐던 것들을 생활권 계획이라는 세부 계획 단위로서 이제 공간 재구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들이 도입이 되었고요. 그 공간혁신 3종 계획을 이제 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틀을 마련을 통해서 이제 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고 그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상세화해서 생활권 단위로 계획할 수 있는 게 생활권 계획인데요.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최근에 15분 도시 계획이라는 그 개념들이 도입된 것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코로나19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공간들이
굉장히 자기가 활동 영역에 근접한 지역들에서 활동을 하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기호를 찾아가는 그런 공간의 접근에 대해서는 좀 더 광역화되는 그런 논의들이 이제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주 근접을 통해서 집 주변에 있는 활동들을 늘려줄 수 있는 세분화된 계획 수단으로서 생활권 계획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던 생활권 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논의로서 제가 이제 그 메가시티 논의는 그 다음 턴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메가시티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핵심이 이제 결국은 이제 스마트 건축, 뭐 스마트 시티 또 뭐 혹은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점 도시의 네트워크에서 거점을 뭔가 좀 더 컴팩트하게 스마트 건축으로 뭔가 이렇게 새롭게 공간을 혁신하고 재구조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이 이제 국가 스마트 도시 위원회에 우리 윤성훈 위원장님께서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주대 건축학과 윤성훈입니다. 그 오늘 2024년도 처음으로 그 아우리에서 되게 의미 있는 메가시티에 대한 이런 포럼을 만들어 주셨고요. 또 천 회장님 또 교수님께서 주신 그 좋은 발제 내용들이 앞으로 메가시티의 논의가 보다 도시 건축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메가시티의 성공은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모빌리티 혁신에 의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향후 10년간은 모빌리티 대전환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통 개념이 또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로의 모빌리티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도시 구조라든가 사람의 의식이라든가 생활권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경제권의 변화를 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마트 시티뿐만 아니라 저희가 똑같이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새로운 개념들,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많은 거창한 개념들, 생각들이 공유되고 왔습니다. 근데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공간 단위에서의 실현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메가시티에 대한 이런 접근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라든가 또 수도권 과밀 또 앞에서 말씀해 주신 뭐 국토 균형 발전 또 인구 소멸이라는 우리나라의 또 큰 문제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고 더 나아가나 이러한 그 어떤 경제권과 생활권을 바탕으로 한 이런 메가시티의 전략들은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빌리티 혁신은 뭐 자율주행에 의한 뭐 자동화라든가 탈탄소라든가 공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모빌리티가 갖고 오는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의 도시를 바꿔나가고 있고요. 이런 도시들은 도시의 주요 거점들 특히 뭐 충전 인프라라든가 UM이라든가 지금 옆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광역 철도역이라든가 또 자율주행 스테이션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교통 기반을 통해서 초광역권 메가시티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건축 도시 쪽에서는 그런 네트워크의 도시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교통 중심의 거점을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복합 환승 센터라든가 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 교통, 주거, 상업, 또 주거, 업무, 여가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복합화되는 공간들을 표준화하고 모델화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앞에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생활권이 모여서 경제권을 이루고 그러고 나서 광역화, 광역교통, 광역계획 이를 통해서 행정권의 어떤 통합으로 일어나가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이것은 상당한 오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 과정 통해서 도출될 것이고 그 전에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어떤 이런 메가시티의 방향이라든가 고민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어떤 소모적인 도시 통합론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공간의 구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게면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라인 루프 대도시권이나 또 일본의 게이한신 대도시권을 보게 되면 어떠한 행정 체계가 통합되지 않더라도 그것들이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어떤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어내고 힘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구조들을 만들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깐 주목할 점만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에 더 정리하면 각 도시마다 고유의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라든가 도시의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인접 도시와의 도시의 공조와 협력 또 경제권, 생활권, 또 문화권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공간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에 옆에서 광역철도 단장님도 나오셨지만 철도역이나 같은 이런 광역철도 체계 같은 이런 새로운 역 중심의 또 UAM 또 자율주행들을 같이 담는 스마트 플러스 빌딩이라든가 복합 환승센터 이런 걸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취약한 지금 결국에 어떤 이런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 중심으로 어떤 의료망이라든가 어떤 재난에 대한 그런 안전망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광역통신 교통체계라든가 UM이라든가 같은 이런 미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들이 향후에 메가시티의 성공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추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메가시티 안에 이제 최근에 이제 모빌리티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 플러스 건축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유형의 이제 건축물이 앞으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들하고 굉장히 이제 밀착될 것 같은데 건축가 입장에서 이런 어떤 변화들을 또 건축에 어떻게 또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우리 가협회 임진우 부회장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저는 가협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지만 정림건축에서 건축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평소에 건축을 디자인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도시나 또 더 거대 도시, 메가시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천혜영 회장님 강연을 몇 번 들어서 이제 메가시티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지만 그닥 그렇게 메가시티에 대한 매력이나 앞으로 방향은 인정하더라도 그거를 가기 위한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돼야 되는 사항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그냥 건축가의 이 오늘 담론은 거의 거대 담론이잖아요. 매크로 같은 시각에서 보는 건데 저는 마이크로적 시각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난주에 저희 정림건축에서 전국의 학생들을 다 모아서 학생 기자단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담론 또 이런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고른 게 있어요. 인기 단어 이런. 근데 거기에 메가시티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도 관심이 많구나 메가시티에 대해서. 저는 건축을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건축도 그렇지만 도시 또 거대 도시가 될수록 필요한 거는 정말 사람의 입장에서 유저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들여다봐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물론 메가시티도 사람을 편리하게 하고 스마트하게 하고 미래의 어떤 공간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겠지만 저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도시를 저는 한때 이제 도시에 대해서 칼럼을 한번 이렇게 써본 적이 있는데 도시를 문학 작품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문학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문장 부호도 있고 단어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런 구성 요소가 많은데 그 구성 요소가 건축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마을은 예를 들면 시가 되는 거고 중소도시는 중편 소설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메가시티는 한 대하 소설쯤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설의 체계로 분리해 놓고 소설도 편집이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고 거기에 이르는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런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층위도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인구, 교통, 뭐 인프라, 물류의 이동, 상거래의 물리적인 그런 거대 층위도 있지만 그 안에는 정말 작은 마이크로적, 예를 들면 산동네 골목길, 산책로, 소공원, 전봇대, 가스배관, 녹이 쓴 철문 이런 것처럼 빈티지 감성을 자극하는 소소한 구성 요소도 마이크로로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도시를 읽을 때 그냥 한 방향으로 획일적으로 가지 않고 좀 더 소소한 측면에서의 자신만의 방식의 편집도 필요하다는 걸 저는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동안 효율적인 방향 위주의 도시 정책으로 팽창되는 메가시티라면 좀 더 물질적인 풍요와 과잉의 도시가 과연 성장한 건가 비만한 건가 이거에 대한 저희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책하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서는요 활자의 풀밭을 영혼의 맨발의 영혼으로 산책하는 행위랍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예, 독서는 활자의 풀밭을 맨발의 영혼으로 산책하는 행위. 여기에서 산책은 길 위에서 생각을 줍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소한 감성이 그리고 그런 담론이 유지되는 도시 이런 것들이 메가시티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아닐까. 그리고 정말 작은 단위의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피부로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조금 더 좋은 메가시티, 좋은 도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뭐 통상 메가시티 그러면은 뭔가 역세권 중심으로 자꾸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 마인드에서 고밀도의 굉장히 압축적인 그런 어떤 도시 개발의 입장에서 그걸 당연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컨텐츠 같은 거죠. 우리가 갖고 왔던 시간 속에 담겨져 있던 오랜 어떤 정서나 흔적들, 소위 이제 우리가 도시 역사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 우리들의 어떤 감성이 뭔가 이렇게 하나의 메가시티를 또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또 될 수 있다라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요. 뭐 저희 이제 아까도 뭐 발표에서 논의됐던 이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입니다. 대전시 총괄 건축가이신 전영훈 건축가 통해서 저희 최근에 이렇게 저희 세종시 지나가다 보니까 청주 세종 뭐 CTX 뭐 이렇게 도입 뭐 해갖고 확정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지역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1년 전까지만 해도 대전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오늘은 철저하게 총괄건축가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건축가 입장에서 얘기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려운 단어 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메가시티를 이제 얘기하는 분들은 이 메가시티의 현실화를 바라고 이게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말씀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최복문 교수님께서 사진으로 많이 보여주셨는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손붙잡고 이렇게 해갖고 메가시티 만들겠다 그래갖고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전문가들이요. 이 메가시티와 관련된 그 전문적인 용어들을 마치 쟁반에 구슬 굴리듯이 유의를 해갖고 이게 메가시티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중간에 그러니까 시민들과 그 관료들 사이에서 대전의 건축, 도시 이것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우리가 굉장히 크게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잘 알면서도. 그게 뭐냐면은 시민들의 생각이에요. 메가시티고 뭐 컴팩트 시티고 뭐든 간에 도시의 가장 큰 요소는 사람입니다. 시민이거든요. 근데 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도시에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해관계들을 잘 통합해서 어떻게 메가시티로 갈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걸 간과하면 그냥 꽝입니다. 그냥 또 4년 한참 그러다가 또 없어지고 하다 없어지고 그래요. 우리 성은영
본부장님께서 15분 도시를 말씀하셔갖고 제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연히 그 대전 환경운동연합하고 15분 도시를 가지고서 시민들하고 같이 작업을 좀 한 게 있었어요. 별건 아니고 시민들이 15분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였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시민들은 있잖아요, 우리만큼 많이 알고 있지를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가시티인데 당연히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메가시티가 생기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오는데, 그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파시스트면 얘기가 좀 다르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그렇게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놓지 않은 상태에서 갈 수는 없어요. 15분 도시는 참 그 제목도 잘 붙인 것 같아요. 15분 도시 안에 굉장히 다 들어있잖아요. 첫째는 15분 안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서. 굉장히 좋죠. 그럼 뭐 나빠, 그거 싫다 그런 사람 있어요? 한마디로 편리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대 정신인데, 그 프랑스 시장이 그 공약을 내서 갖고 또 재선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마 그게 프랑스 파리 사람들은 아마 그 기후 협약 그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자기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15분 도시가 2050년 프랑스가 지향하는 그런 기후 협약 목표에 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요 두 개거든요. 요 두 개를 딱 제시했을 때 시민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 건축계에 있으면서 크게 실수한 게 하나 있다 생각하면 뭐냐면은, 너무 말을 어렵게 하는 걸 즐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여기 처음 건축하는 사람들만 모여있잖아요. 우리 얘기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그게 현실화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걸 자세히 봤는데 제가 원하는 그렇게 쉬운 말로 워딩이 돼가지고 개념과 목표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이따가 또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발제해 주신 우리 천영 회장님, 최범 교수님, 시민의 언어로 뭔가 이렇게 좀 더 풀어서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버전을 하나만 좀 더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 우리 이제 전영훈 총괄건축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가 뭔가 도시가 변화하는 거와 관련 도시 정책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션이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2050년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서 과연 도시는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 거냐,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인데, 근데 아까 천영 교수님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은 뭐 어떤 사례에서는 결국 이걸 왜 개발하느냐, 평등 뭐 이런 이야기, 탄소 중립 실현 이런 것처럼 아까 이제 시민들이 공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어젠다 차원에서 시민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결국은 모여서 도시가 되는 건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개발 시대의 효율 이런 어떤 철학으로 뭔가 논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향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혹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빠르게 진행할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는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뭐 발제나 토론하신 분들의 의견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질문이나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먼저 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예. 가급적 30초 안에 뭔가 의견이나 질문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세종시 의회 상병원 의원이라고 합니다. 발제하신 분들 그리고 패널 분들 말씀 잘 듣고 있고요. 30초 이내로 짧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메가시티 개념이 굉장히 현재까지도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개념은 아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비전문가인 입장에서 보면 더 절실하게 좀 느껴지고요. 그래서 일반 그 시민들 내주 국민들이 이 자기의 삶 속에서 메가시티라는 개념을 와닿도록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건축 도시 포럼인데 건축 도시라는 개념이 뭘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잘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 메가시티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토론회가 열리는데 그러면 건축 도시라고 하는 요 개념으로 메가시티를 바라보는 건가? 저 나름대로 이제 자의적으로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결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포함해서요. 그 이제 산업화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를 거쳤고 따라서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그 지역적인 공간을 재활용하는 어떤 계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 50년 가까이 되면서 정말로 다른 차원에서의 이 대한민국 이 지역 권역을 재구조화하는 시점에 다다른 요 대목에 메가시티라고 하는 개념이 자꾸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뭐 놓쳐서는 안 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여기 좀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산업적인 이 요소가 오히려 주제로 논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다른 차원에서의 생존의 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생존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야? 이게 핵심이 일자리인데 다시 말하면 뭐 산업이기도 하고 어떤 중천권 중심의 생태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수면 하에 잠겨 있고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접근하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공감이 다시 말하면 추진하는데 동력이 좀 덜 붙지 않나 감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일단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주신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이 분야가 저희가 또 건축 공간연구원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국책연구원의 산업연구원이라든지 직능이라든지 이런 이제 일자리라든지 산업과 관련된 부분과 같이 묶어가지고 논의하면 훨씬 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상세하고 풍성해질 논의가 이루어질 거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일단은 뭐 메가시티와 관련된 전체적으로 이제 공간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오늘이 이제 좀 덜 다뤄졌는데 그래서 저희 우리 김재혁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이제 얼핏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대학 중심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산업 일자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지역에서의 어떤 메가시티의 관건은 결국 거기에 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요즘은 또 굳이 일자리가 꼭 장소 기반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변화와 관련해 갖고 한번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대 이제 남아 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학제간 융합만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많이 해결이 됐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거나 해결이 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미 민주화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학제간 융합을 용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 경제학계에서도 도시경제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진 않으시고 건축하시는 분들도 또 자기 분야가 있으시고 이런 것들 융합이 사실 안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가시티만 해도 제 생각에는 저는 경제학을 하니까 경제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경제학 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도 결코. 왜냐하면 제 생각에도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의 컨텐츠도 있어야 되고 교통망도 있어야 되고 자연도 있어야 되고 거의 종합예술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저희 학계에서는 반성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는 탈장소화 이게 사실은 이것도 학술 연구들이 막 엇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탈장소화가 우리 지금 이제 기술이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화상회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되다 보니까 탈장소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일어나고 있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이상은 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아까 선생님께서 쉬운 말씀하셨으니까 쉬운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친해야지 일들이 잘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영업직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수준은 과거에 비해서는 줌으로 대처하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근데 점점 사회가 고도화되고 더 디테일한 것들이 필요해질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 간의 터치가 결국에는 막판에는 가게 되고 그래야지 뭐 술도 한잔하고 뭐 이래야지 영업 기밀도 나오고 막 이래야지 좀 여러 가지 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맨날 그냥 우리끼리 맨날 그냥 화상으로 보고 그러면 저 사람이 솔직히 익명성도 있고 저 사람이 저 얼굴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니까 별로 저 사람이 나랑 친한가? 이런 생각 사실 바로 듭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 있나? 이러면 영업이 안 되죠. 그죠? 굉장히 이거는 제가 지금 쉽게 말씀드리지만 되게 자명한 사실 중에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장소화가 어느 정도 과거에 비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 맞지만 고도화될수록 그런 부분이 안 되는 화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스트 코로나가 됐지만 구글이나 주로 빅테크 기업들 지금 미국 보게 되면 다 현장 돌아와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이상 부가가치가 화상으로는 더 이상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그냥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또 뭐 질문 있으실까요? 한 번만 좀 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이제 01년생 대학생 청년인데요. 이제 일단은 제 생각에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제 또래나 정말 2030 청년들은 사실 일자리나 학교나 그런 직장 때문에 수도권 이주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 지방시대를 좀 강조하면서 로컬과 특히 로컬도 다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컬과 메가시티와의 융합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어느 분 여기 발제하신 두 분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좀 답을 좀 해주시죠. 네. 로컬과 메가시티, 그 지역의 청년들, 네. 뭐 또 최봉문 교수님은 또 지역 대학에 또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 이거의 한 부분은 저는 메가시티가 돼서 서울로 가자는 건 아니고 메가시티를 통해서 로컬이 함께 갈 수 있는 로컬 중심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가 저변에 깔려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교수들이나 여자 프로페셔널들한테 몇 개 설문을 조사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일자리하고 병립되는데 그 애를 학교나 유치원에 나와서 산수 학원을 가고 거기서 태권도 학원 갔다가 도서관에서 도서실에서 잠시 기다리면 엄마가 퇴근 후에 픽업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은 서울의 역삼동이나 대치동 빼고는 실질적으로 거의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육아를 할 수가 없대요. 맞벌이 부부들이 일할 때. 그런 환경이 그러면은 지금 돼 있냐? 세종도 잘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걔가 비 맞는데 위험한데 걸어서 다시 태권도 학원까지 가고 어린애가 초등학교 1, 2학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한 건물 안에서 있고 학원 선생님이 잠깐 내려와서 얘만 픽업해 가든지 이러면 제일 안전하다는 거죠. 결국 그런 작은 거리에서 그것들이 다 학원까지 완세트로 주거와 모든 것들이 돼 있는 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서울에 몰려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메가시티를 만들면서 그런 중심이 원스톱으로 그런 문제들과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게 교통하고도 연결되면 되게 좋겠다. 거기에 핵심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카이스트 같은 대학들이나 연구원들이 함께 모이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저희는 아주 마이크로하게 고민은 했는데 그거를 오늘 다 얘기하기 좀 힘들지만 그런 내용들이 로컬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만드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식산업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걸 모두 다 서울에 올라와서만 간다면 그거는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훨씬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시에서 있으면서 아니면 적어도 세종시와 이 대전 충청권의 중심지에 그런 것들을 만드는 부분들로 결국 핵심 거점이라고 표현하는데 핵심 거점에서 지역 거점들이 연계되면서 생활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게 초광역으로 연결될 수도 필요에 따라서는 갈 수 있도록 하는 중심 거점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방향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메가시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균형 발전이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로 삼고 있는 게 젊은 인력들의 수도권 집중화이기 때문에 그들을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에 남아있게 하자라는 게 메가시티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메가시티의 지방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모든 젊은 인력들이 수도권에 집중하고 수도권이 힘들어서 애 안 낳고 인구 감소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궤가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방의 젊은 인력들이 남아있게 하고 지역에 만족할 수 있게 하는 여력은 메가시티의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현재의 여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교육의 어떤 집중이라든가 우수 인력들의 취업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한 여건 속에서 메가시티인 전략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국가의 고민이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사실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실행 단계에서 또 보면은 또 로컬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 이게 비단 메가시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하신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대학 어떻게 보면 교육, 대학 입시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권 중의 대기업의 어떤 일자리들의 어떤 집중도 우리가 물론 이제 뭐 혁신도시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수도권 의존도들이 굉장히 많이 묶여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메가시티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정말 이렇게 국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혁신되지 않는 한에는 그것들이 서로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더 입체적인 그런 접근이 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메가시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컴팩트 시티, 스마트 건축 중에 특히 컴팩시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거점으로서의 어떤 컴팩시티. 근데 저도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서 컴팩시티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컴팩시티의 장점이 결국은 이제 그 원거리의 어떤 출퇴근을 통해서 교통량 줄여 탄소 중립에 이렇게 기여하고 그 다음에 고밀도로 그 안에 이제 용도 복합으로 인해서 커뮤니티들이 활성화되고 지향점은 이런데 근데 실제로 한번 모니터링 해보니까 과연 이러냐라고 봤을 때 오히려 이제 고밀도의 어떤 그 스마트 건축으로 굉장히 장착돼 있다 보니까 그 건물에서 쓰여지는 에너지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원거리의 어떤 이동량은 줄지만 내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양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과연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지 의문이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용도 복합으로 그 안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자족도시 같은 개념인데 내부적인 어떤 커뮤니티는 형성되지만 이게 굉장히 도시의 배타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폐쇄적 공동체 개념들로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야기되는 게 이제 15분 도시죠. 그래서 수평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더 컴팩트하게 도시를 가져가자라는 거. 이런 거가 이제 대안일 수 있겠다라는 이제 논의들이 학술적으로 좀 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성현 본부장님 뭔가 이렇게 개인적 의견을 좀 마저 다 못하신 것 같아서 의견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서서 그 15분 도시에 대해서는 전영훈 부회장님께서 총괄 건축관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사실 기존에도 이제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데 이제 어떤 이제 혁신적인 컷업 점프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은 저는 제가 건축과 도시를 전공을 하고 이쪽을 계획하고 있지만 너무 공간을 기반으로 이제 그 광역권이라든지 메가시티 논의를 하고 있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제 기존의 그 메가시티 논의에서 한계로 얘기했던 어떤 지역 간의 격차에 대한 부분이나
지역의 내생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이제 조금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약간의 그 계획가로서의 저와 이제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에 대해서 조금 격차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 앞서서 생활권 논의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못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사실상 이제 공간적인 논의에만 집중을 하면 사실 뭐 어떤 부울경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이 지역적인 부분에만 자꾸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공간 외에 대한 지역에 대한 격차에 대한 부분을 결국 지역 특성화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는 또 다시 이제 과제로 남게 되는 차원이 있어서, 사실상 이 메가시티 논의는 이제 어떤 아까 그 말씀도 주셨지만 어떤 지역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경제권이라든지 아니면 문화권이라든지 역사권이라든지 각각의 층위의 그 생활권의 논의가 이제 확장이 돼서, 앞서서 이제 천희영 그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한 나라가 모두가 메가시티가 되는 체계가 각 층위적으로 메가시티 영역들이 촘촘하게 연결돼서 세포망처럼 이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좀 미래 어떤 꿈 같은 걸 조금 그리고 있어서 그런 논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혹시 뭐 그 두 번 발언 기회를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1분 마무리로 혹시 말씀 안 하신 분들 있으면 토론자분들. 네, 그 앞에서 그 많은 저기 좋은 질문 또 좋은 의견 주신 거 저 동감합니다. 저희가 그 항상 지향해야 될 게, 우리나라는 조금 말에 거품이 많이 있고 한 개의 방향이 설정되면 무조건 국쪽으로 나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유비쿼터스라는 도시가 예전에 2008년도 시작됐지만 기술 중심의 어떤 접근이 국민들의 외면을 받아서 거의 망했다가 다시 살린 것이 이제 스마트 도시입니다. 근데 스마트 도시도 역시 그린 스마트라든가 스마트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너무나 스마트에 대한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과연 국민들이 체감하고 그 사람이 인정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앞에서 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면서 새로운 기술적인 것들을 도시에 녹여서 편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스마트 시티도 똑같은 고민입니다. 스마트 시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그것이 해가 갈수록 전국에 있는 모든 이런 스마트 도시 서비스들이 획일화되고 있어요. 도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고 기술 중심으로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어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메가시티를 얘기하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의 카피페이스트의 다른 지역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만 실현 공간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앞에서 너무 공간 위주로 생각했다 하지만 스마트 시티의 구현 공간을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어서 작년에 제가 원희룡 장관님과 국토부에서 같이 스마트 플러스 얼라이언스를 조직했고요. 스마트 빌딩에 대한 로드맵을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 단계지만 공간에서 사람들의 체감과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능하면 또 다른 앞에서 얘기했던 다른 도시의 적찬성, 역사성, 그래서 도시가 갖고 가는 방향의 어떤 획일성들을 조금 자제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네. 그 대전 같은 경우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일반 근린 생활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15분 도시의 개념하고 잘 맞는 게 많습니다.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 80%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한 90% 삶을 영위하는 데서 필요한 것들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없는 10%죠. 근데 메가시티에서 그래서 저는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이라는 게 인프라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용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 대전에서 서울로 전시장을 하나 가는데 KTX 예약 안 하고 그냥 전철 끊듯이 끊고 가면 굉장히 가깝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끌고 나가신 천희영 교수님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부탁을 좀 드리면은, 한 도시, 이왕이면 대전이면 좋겠는데
그 메가시티의 원형을 한번 그 지구단위 계획 초기 단계라고 보시고 그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시민들하고 좀 얘기도 좀 나누고 각계각층하고 얘기를 나눠갖고 그 공간과 규모, 형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만들어 놓고서 시민들이 그거를 보면서 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참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풀무원에서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뭐 한마음재단에서 뭐 2년 동안 연구하셨다는데 후속 연구로 그런 주제로 좀 뭐 저 또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경석 단장님 혹시 아까 뭐 뭔가 이렇게 고민만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저희 아우리하고 이제 올해 용역을 하나 이제 발주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단계 고민을 사실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희 이제 GTX를 넣는 게 시작인 거고 이 GTX를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아까 저희 총괄 건축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게 지자체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모든 걸 바라보는 게 이 사업 베이스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뭔가 하나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거나 또는 이제 그 지역에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하면서 느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자체에 GTX역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역을 그 GTX 주변을 어떤 식으로 로컬리티를 반영해서 어떤 식의 전체 메가시티의 서울이라는 메가시티에서 이 지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자체한테 좀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지자체가 그거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시스템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작업을 일단 지금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내 판단이 그래도 이 방향이 맞게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실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교통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메가시티에서 차지하는 역할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끝까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그다음에 관료뿐만 아니라 학자 모두가 달려들어서 그게 끝까지 어떤 성과를 이룰 때까지 가야지 합치면서 가야지 이게 뭔가 성과가 나오는 거지 그냥 뭐 하나 선 하나 놔줬다고 이게 뭐 세상을 바꾸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계속 반복돼서 나온 이야기도 하지만은 시민이나 지역사회하고의 어떤 소통과 공감대 뭐 결국 이게 정책의 밑바탕에 깔려야만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진우 부회장 혹시 뭐 1분 예. 그냥 지난번에 한번 건축가들이 모였을 때요. 좋은 도시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단답형으로 아주 편하게 쉬운 얘기를 내려줬어요.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좋은 건축과 건강한 환경을 갖춘 도시 이렇게 단답형을 해주신 분도 있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역사가 있으면 더 좋겠죠. 또 안전한 도시 아까 천혜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보행자 중심 도시 공원이나 도서관이 많은 공공시설이 많은 도시 자연과 좋아하는 도시 다양성과 스토리가 풍부한 도시 그래서 사유와 담론이 있는 도시 스마트하고 편리한 도시 탄소 중립 에너지 자족 친환경 도시 문화와 예술을 존중하는 도시 뭐 이런 담론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다 쉬운 얘기지만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메가시티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또 하나의 층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우리에서 건축도시 포럼을 메가시티를 주제로 해서 오늘 함께 논의한 거는 이 메가시티가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뭔가 이렇게 어떤 지역 사회의 어떤 대중적 처방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메가시티에 담겨야 되는 오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과연 우리가 메가시티 논의에서 빠뜨리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 또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의 목소리를 좀 높이고 또 지역사회나 시민사회에서 이 더 많은 관심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신 천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님 그리고 최봉문 모건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그리고 토론을 함께 해주신 이 6분의 토론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1차 아우리 건축도시 포럼 대한민국 메가시티의 미래로 오늘 진행한 저희 건축도시 포럼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저희 아우리가 건축도시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